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전술핵 사격 훈련을 공개했었죠. 우크라이나와 서방에 이 엄청난 압박을 주는 그런 전술핵 전개 훈련이었습니다. 사격 절차를 이례적으로 공개를 했죠. 그렇다면 한반도에도 혹시나 배치될 수 있는 전술핵이 있을까? 있습니다. 제복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해서 노력하는 유튜버 멋진 창창입니다. 21세기 이 한반도에서 가장 긴장되면서 특히 트럼프 당선이 예상이 되는 상황에서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하자는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B61 전술핵이라는 것은 무엇인지, 어떤 무기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핵폭탄이라는 것을 하나의 큰 무기 체계로만 알고 있는데 전략 핵폭탄과 전술 핵폭탄으로 나누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전술핵이라는 거는 뭘까요? 사실은 이 전술핵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오래된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인류 최초의 핵실험 프로젝트, 이 트리니티 프로젝트가 1945년 6월에 성공을 했죠. 그리고 두 달 뒤에 바로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각각 이 핵폭탄이 떨어지면서 인류사에는 이제 큰 충격을 주게 되는데요. 이 핵폭탄의 위력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핵 무기를 보유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겁니다. 특히 미국과 함께 양대 산맥 빅 브라더였던 소련 역시 이 핵 개발을 등한시할 수가 없었겠죠. 자, 미국은 소련을 견제해야 하는 상황에서 핵 개발에 더욱 매진을 하게 되고요. 1952년 최초의 수소폭탄, 즉 열핵폭탄이자 히로시마에 떨어진 것보다 약 700배 정도 강한 이 IB 마이크를 만들어내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소련 또한 이에 뒤질세라 1960년에 IB 마이크보다 2.5배 더 강력한 B41을 만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아시는 1961년에는 IB 마이크보다 5배나 강력한 우리가 흔히 짜르본바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짜르본바를 이제 개발을 합니다. 이러면서 미국과 소련 양대 강대국 간의 이 군비 경쟁이 심화가 되면서 누가 크고 강력한 핵폭탄을 만들어내느냐, 이 핵폭탄 레이스의 관건이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파괴력 때문에 어느 한쪽이 핵을 쏘게 되면 어느 한쪽도 보복으로 핵을 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게 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광대한 지역의 방사능이 오염이 될 텐데 핵무기를 가진 사람의 입장에서도 이 도덕적인 리스크, 이 국제사회에서 핵을 썼다라는 것은 정당성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결국 상대가 강력한 핵 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나에게는 쏘지 못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생각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하고 어마어마한 파괴력의 핵 무기에만 집착을 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지역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소형 핵무기 개발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 그래서 그 당시에 이 군사 전문가들이 이런 개념을 두고서 전술이라는 개념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Tactical Nuclear Weapon, 즉 전술 핵무기라고 이제 규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주요 지휘소라든지 혹은 전략적 타격이 필요한 곳, 특정 지역을 무력화해야 되는 곳들만 선별해서 쏠 수 있는 그런 무기가 되는 겁니다. 20킬로톤 이상일 때는 이거는 전략 핵무기이고 20킬로톤 미만일 때는 요거는 이제 전술 핵무기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전술 핵무기의 필요성이라든지 혹은 효과성은 소련과 그리고 과열된 핵 경쟁에 지쳐있던 미국인들에게는 매우 의미 있게 와 닿았던 겁니다. 한 달 뒤에 뉴멕시코주에 있는 핵폭탄 제조 이 장인이 있었죠. 과학자이면서 엔지니어였던 로스 알라모스 국립연구소에서 B61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무기를 설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2년 뒤에 바로 B61이 개발이 완료돼서 생산이 되었죠. 자, 이 B61이 생산이 되자마자 당시에 냉전 중이었던 시대적 흐름상 바로 나토 국가들에게 배치가 되는데요. 서독과 네덜란드, 벨기에가 대표적인 나라가 되겠고요. 바로 이런 나라들이 어떤 역할을 했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소련의
서진, 확장을 경계하는 역할을 했죠. 즉시 전술 핵무기를 사용을 함으로써 소련의 전차 기동전을 무력화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B-61 전술 핵무기가 굉장히 중요한 방어 무기의 개념으로 배치가 되었고요. 워낙 성능이 좋고 또 기동성도 좀 이동성이 좋습니다. 신속하게 전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냉전이 끝난 이후에도 이 B-61은 계속해서 배치가 되어서 지속적인 억제 능력을 보유하고 있었죠. 이 B-61이 최초 모델부터 초기 모델부터 여태까지의 개발량은 대략 한 3,155발 정도 되는데요. 이 미국은 특히 B-61을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폐기를 하고 새로운 무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계속 이 무기 체계에 대해서 수명 연장을 했었고요. 22년에는 무려 12번이나 개량을 해서 지금 이 NNSA, 요거는 뭐냐면 미국의 국가 핵 안보국입니다. NNSA 주관하에 B-61-12 요 개량형이 생산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B-61을 계속해서 연장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물론 비용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 B-61이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너무 잘 만들어진 겁니다. 전술 핵 무기일 뿐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동 및 전개가 가능한 것이 이 B-61의 특징이고요. 또한 B-1, B-2와 같은 전략 폭격기와 F-35 전투기에 탑재가 돼서 실제 투하가 가능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B-61은요, 탄두와 폭발량을 제어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인데요. 0.3킬로톤, 즉 TNT 약 한 300톤 정도의 위력에서부터 1.5킬로톤 혹은 10킬로톤 그리고 최대 50킬로톤까지 다양하게 핵탄두의 위력을 조절을 할 수가 있으니까 투하하는 지역의 표적의 특성 그리고 전략적 목표에 따라서 이 전술 핵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자유자재의 탄두의 파괴력의 조절 능력은 이 저위력 무기인 트라이던트 SLBM이죠. 그 다음에 토마호크 이거 이상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히 적 중심부를 타격하는데 매우 최적화된 무기인데요. 지하 깊숙이 들어있는 특히 북한과 같은 김정은이 저 땅굴 파고 한 200~300m 안에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바로 200~300m 안에 들어가 있는 적의 지휘부를 타격을 할 때는 이 B-61이 매우 효과적인 무기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너무 이게 오래됐으니까 유도 기능은 없는 거 아니냐, 이게 비행기가 가져갔다니까 맹목 드랍을 해야 돼서 이게 뭐 잘 안 맞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 B-60의 12번째 버전은요, GPS 기능을 이용해 가지고 목표 지점으로부터 거의 한 2~30m 이내에 타격을 할 수 있는 정밀 유도 기능이 있고요. 여러분, 핵폭탄의 파괴력으로 2~30m에 오차라는 거는 그냥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즉 이렇게 수십 년 전부터 엄청난 성능을 꾸준히 유지하고 개량하면서 오늘날에도 나토 회원국 중에서 독일이나 터키를 비롯해서 5개 나라, 6개 기지에 한 100여 발 정도가 아직도 배치가 돼 있어요. 자, 그래서 북한 핵 문제가 점점 이 증가가 되는 상황이 오니까 야, 이거 유럽에만 둘 게 아니라 한반도에도 좀 놓자. 왜냐? 북한과 중국의 위협이 점점 증가되고 있고 이 동아시아 정세가 요동을 치고 있는 상태에서 특히 미국의 가장 동맹국인 한국이나 혹은 일본에도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만일에 미국이 저 B-61과 같은 전술핵을 한반도에 배치할 계획이 없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도 자체적으로 전술핵을 보유해야 한다는 여러 여론들이 지금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만일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에 B-61과 같은 전술 핵 탄두가 배치가 된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이 안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주변 정세를 요동시켜서 오히려 동북아시아 정세를 불안하게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핵을 보유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얻어냈던 다양한 이득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우리가 미사일을, 아니 핵탄두를 보유해야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감정적인 게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따져봐서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